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의 아빠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11월 19일 목요일 지금 10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할 거는 그때 17일이죠. 17일 날 제가 12시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린 뉴스 영상, 주요 뉴스들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완료됐고 에어드랍을 거래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에어드랍을 많은 거래소에서 뭐 빗썸이나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등 그 분배를 했고, 거래 같은 경우는 아직 입출금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되는 곳은 국내 거래소는 아직은 없고, 바이낸스에서는 어제 좀 가두리 상황으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드렸고, 이것도 사실 저 뉴스도 이제 지나가면은 다 흘러버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뉴스를 좀 설명하는 게 제가 정리해 놓은 용어 글이랑 뉴스를 좀 섞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지나간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좀 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이 높으셔서 그런지 조회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제 뉴스 영상은 재미없어서 많이 안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시는 분이 있었나 봅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FATF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지침을 개정한다는 글인데, 우리가 이제 특근법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시피 암호화폐 사업자, 뭐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표기를 합니다. FATF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고, 여기서 주도를 해서 사실 가상자산의 명칭이나 아니면 이런 법적인 거를 공통적으로 좀 체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근법 안에 사실은 그 가상자산의 용어가 들어간 것도 이 FATF의 협약 때문에 들어갔다고 좀 봐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 세계적 공통으로 아마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인 듯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디파이가 위클리 요약이라고 하는데, 뭐 토탈 밸류락,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라서 그 뭐라 그러지, 잠겨 있는 가치 뭐 이렇게 봐야 되죠. 얼마나 그 디파이 플랫폼에 잠겨 있는지, 이더리움의 가치나 또는 랩핑된 그런 코인들의 가치를 총 합친 것을 말하는데, 유니스왑이 가장 크고, 메이커, WBTC, 이거는 몇 번 랩트 BTC 몇 번 설명을 드리지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화해서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의미합니다. 흔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개월 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들어본 코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긴 합니다. 지금 뭐 어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저도 기분이 좀 묘하긴 했었는데요. 와이언 파이어네스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라고 부르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크죠. 예.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인 OUSD가 플래시론 공격에 또 700만 달러를 잃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플래시론, 제가 며칠 사이에 계속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요. 플래시론 때문에 해킹을 당한 경우가 지금 이틀, 3일 사이에 3건이나 되네요. 일단은 뒤에 뭐 그림 자료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거를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 하면서 막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이 부분도 좀 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근데 너무 많은 이런 플래시론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막아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 스스로는 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를 모르겠지만, 플래시론 공격으로 지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1달러가 0달러가 되어버린 플래시론 공격.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그 플래시론은 그 대출을 받아서 시세를 조작하고 다른 코인을 그 시세 조작된 가격으로 사들이고 담보대출을 갚아버려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시세를 조작해서 빼는 그런 공격 방식을 플래시론이라고 얘기하니까, 플래시론을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는 좀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게 이제 일어났던 거죠. 두 개, 치즈뱅크랑 오리진 달러.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YFV 거기서도 일어나고 3건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SMS 사업 설명회,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특근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 특근법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가 승인을 받기 위해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가 실명 확인 계좌, 그리고 ISMS 인증입니다. ISMS 인증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ISMS를 받았다고 해서 해킹에 100% 안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요 정도의 보안사항은 지켜라 정도의 기본 권장사항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에 이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ISMS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용어를 알아야 뉴스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읽어보고 뭐 굳이 뉴스를 다 안 보더라도 개략적인 건 파악이 바로 돼요. 물론 공부를 하신 분들도 당연히 똑같겠지만 ISMS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났다고 해서 넘어갈 것도 있지만 그냥 하나씩 들으면서 조금 익힌다 보면은 ISMS가 오늘 듣고 그다음 내일 모레 또 들으면 또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저는 맨날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사실 용어를 설명해주는 뭐 다른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은 생각보다 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영역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좀 이 뉴스들을 좀 쉽게 접하고 해야 자기들이 뉴스를 보고도 판단 쉽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됐고, 이게 그거였는데 제가 글도 하나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17일날 유니스왑이 원래 채굴을 계속 하다가 유니 채굴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채굴이 되면서 약 10억 달러 또는 그 이상, 금액이 지금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좀 한 2조 원 이상의 규모의 유동성 채굴하던 자금이 유니스왑에서 어디로 갈까라는 그 부분이 조금 관심사였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도 했고, 그게 움직이면 시장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유니스왑 유동성은 많이 빠진 상태죠. 엄청 42% 정도 빠진 거고, 대신 그걸 채굴하기 위해서 스시스왑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 데이터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채굴은 유동성 자금, 그러니까 유동성 채굴, 그러니까 자금을 불리기 위한 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유니스왑에서 스시스왑으로 옮겨갔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뒤에 좀 비슷한 내용들을 나와가지고 같이 좀 볼게요. 요거는 제가 보다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사실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ABC로 이제 나눠지긴 했습니다. 사실은 나눠지긴 했는데 블록이 얼마나 잘 채굴되는지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쪼개지긴 쪼개졌어요. 근데 어쨌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이 생성이 돼야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 노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ABC가 이제 새로 쪼개진 건데, 지금 원래 10분에 하나씩 채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6만 1647번째 블록에서 이제 분기가 됐는데, 지금 블록이 채굴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한 30개, 25개 정도 되려나? 그리고 시간 타임도 10분에 하나씩 돼야 되는 게 막 1시간, 2시간, 3시간에 하나씩 생성이 되고, 블록 사이즈를 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이게 거래 내역이 담기거든요. 거래가 거의 제로라는, 사실 이거 비트코인 캐시 노드라고 할지라도 작아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못하겠지만 작긴 작아요. 작은데 여기는 블록 생성 자체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이만큼 됐다는 거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사실은 거래소에서 일단 나눠주고 거래를 하긴 하는데, 아마 거래소 내부니까 장부 거래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장부 거래가 뭐 완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블록 생성이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여기 캐시노드 댄스에 가시면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디 가나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식 비슷한 것들이 쭉 나올 건데, 요거 제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 오케이. 비트코인 캐시의 이제 분배에 관해서 정리를 한 글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완료됐고 업비트와 빗썸도 공지를 내렸습니다. 근데 업비트와 빗썸의 공지가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두 가지 글을 통해서 정리를 했던 거고, 현재 그 당시 시세, 처음 나왔을 때 시세랑,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바로 지원을 했어요. 그때 15달러인데 지금은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가두리긴 하지만 바이낸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 ABC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보시려면은 코인마켓캡에 또 탭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의 바로 보실 수 있을 거고, 일단 업비트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사실 좀 논란도 있긴 했는데, 업비트는 실제 체인 분리가 일어난 시간 기준으로 11시 13분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해줬고, 빗썸 같은 경우는 그냥 15일 21시경 그냥 예정된 시간에서 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그냥 그 해당 시간 11시인가 그때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렇게 분배를 해줬죠. 업비트와 빗썸은 아직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공지사항까지 해서 정리를 했었고, 이 글에서도 제가 비트코인 캐시 ABC, 비트코인 캐시 A라는 거에서 블럭이 생성이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블록이 생성이 돼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거래소 간의 이동도 현재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시시각각 바뀌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블록도 생성이 안 되는데 거래소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깁니다. 업비트도 준비 중이라고 떴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유니스왑 보상이 종료가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유니스왑에 공급을 하고 유니를 채굴할 수 없다는 뜻이죠. 보상으로.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처럼 유동성 공급자들이 그 자금을 들고 스시스왑으로 스시를 캘라고 옮겨가긴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률은 조금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넣었다는 얘기가 됐죠. 이 부분 뒤에 가서 조금 정리를 할 건데,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17K 17,000불이랑 18,000불까지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컬한 날이기도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잔고는 같거나 떨어지긴 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이제 지금 그때 언제지? 이번 달 초인가 그때부터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시행령도 거의 확정이라고 받고 특근법도 됐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사업자들을 이제 정확하게 신고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등록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고, 제목을 보고 헷갈리고 내용을 보면 물론 더 좋겠지만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체크가 가능합니다. 비트맥스가 계속 문제가 있나 봅니다. 지난달인가? 그 비트맥스의 CTO가 그 기소됐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지금 설립자, 지금 이름 유명하죠? 흑인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아서 헤이즈만 아는데, 아서 헤이즈와 벤델로 등 설립자가 사기, 자금 세탁, 시장 조작 혐의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트맥스에서도 지금 CTO가 그때 기소됐다는 얘기 가지고 하나만으로도 많은 수의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기사였는데, 이게 조금 더 커진다 보면은 아마 비트맥스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사기나 자금 세탁, 시장 조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마진이나 이런 걸 거의 안 합니다만은, 하시는 분들은 비트맥스가 거의 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른 외부 거래소들 역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맨날 돼 있고, 지금 좀 뒤에도 보면은 암호화폐 미덥 정보 교류망에 김태리님이 쓰신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칼럼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요게 좀 재밌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전날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변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산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희한해요. 보면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퍼 쉐어에 대해서 홀딩에 좀 자료 분석은 이제 직접 하셔야겠지만, 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지금 들고 있는 홀딩 수가 51만 5천 170 1007
아니다. 맞네. 51만 5,17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요런 통계치가 나오니까, 그리고 얼만큼 증가하고 있는지 BTC 홀딩 차트도 나오니까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 예. 요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유니스왑에서 노속 채굴 보상 종료. 제가 몇 가지를 올리는 이유는 보면서 그러니까 원문 쓴 기사를 가급적 가지고 오는데, 혹시 뭐 빠른 속보로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뉴스를 좀 바꾸거든요, 위아래를. 뭐 그래서 좀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중국 블록체인 이오스가 뭐 1위를 유지했다. 이거 기사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이라고 얘기하니까 CCID입니다. CCID. 요거 뭐 설명드렸던 게 18년 5월부터 매달 발표하는 건데, 계속 이오스가 1위에요. 이오스가 1위고 비트코인이 12위였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비판 아닌 비판을 좀 했었는데, 비트코인 일단 12위입니다. 제 한 3일, 4일 전 뉴스를 좀 보시면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레이스케일. 요렇게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홈페이지에서 보고서처럼 내놓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또 뭐 3812BTC를 샀다. 왜 계속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김태느님이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자포 월렛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자포는 실제로 물리적인 금고를 가지고 있고 24시간 7일 동안 보안 경비 업체에 의해서 스위스 땅굴 금고에 묻혀있는 물리적인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유지하는 지갑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자포에서 이동이 좀 될 때는 대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큰 손들이 좀 더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물리적 서버에 보관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자포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포도 대량 이동할 때 좀 자주 나와요. 물론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자포라고 치시면 제가 뉴스를 분석해서 놓은 글도 있고 자포 자체를 정리해서 놓은 글도 있으니까, 자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마 만든 게 제 영상밖에 없을 거예요. 자포를 만든 영상은 없더라고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운영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라는, 그리고 이더리움 런칭 이제 20% 정도 찼네요. 지금 예상일이 24일 1일 날이고 일주일 전이니까 23일, 일단은 일주일이니까 25일 예정으로 이게 100%가 차야 되는데 아직 20%밖에 안 찼다고 하니까 좀 연기될 가능성도 좀 보이긴 합니다. 아직은 자금이 사실은 어디 유니스왑에서 스시스왑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마 사람들 예상 중에서도 이더리움 2.0 예금 컨트랙트에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사람들은 보통. 스시스왑에서 이제 그거죠. 그런 결과치로 보면은 스시스왑이 예치금이 1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졌던 자금이 스시스왑으로 다시 몰려갔다는 그런 결과죠. 요거는 그냥 재밌는 기사인데, 카카오에서 연내 카톡 앱에서 다양한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를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카톡의 새로운 기술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어제 좀 보긴 했는데 재밌게 카카오톡 우리 프로필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메사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저는 항상 가지고 올 때 가급적이면 이 올리신 분의 출처도 가지고 오니까 필요하시다면 거기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찾은 자료가 아닌데 억지로 제가 찾았다고 올리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출처를 꼭 달아드리려고 하니까 전 포워딩으로 좀 계속 옮기는 편입니다. 일단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기업 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그죠? 생각보다 많네요. 엄청 많아요. 홍콩에 본사를 둔
located or headquartered in 홍콩에 위치해 있거나 본사를 둔 기업들. 비트코인이 이건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래픽 자료인데요. 비트코인이 죽었다고 비트코인 보고를 막 이것저것 다 망했다 했는데 지금 18,000불까지 다시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꼬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제 돈이 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분은 좀 좋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트코인이 뭐 가상화폐니 뭐니 이렇게만 안 좋게만 인식되었던 게 사실은 지금 제도권과의 협의도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기관 투자자들도 2, 3년 정도 대비해서도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물론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사실은 개인의 능력도 좀 있지만 저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슬프네요. 이게 급격하게 이제 비트코인 좀 상승을 하면서 선물 숏을 다 날려버린 청산이 됐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캐시 A, BCH-A 지급, 그리고 빗썸에서는 리플의 스파크, 요거를 제가 리플 스파크를 어디 거래소를 지원하는지 또 글을 좀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다는 거래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잖아요. 리플 같은 건 사실은 높은 시총을 가진 암호화폐긴 한데 암호화폐가 아니지. 분산원장 시스템이긴 한데 만약에 한 거래소에서 주고 다른 거래소에서 안 줘버리면 리플을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 지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니스왑이 약간 자금이 빠져나갈 걸 우려를 해서 유니스왑 그럼 채굴 기간을 연장을 하자 이런 제안을 올라왔는데 반대율이 89%. 연장 안 한다. 유니 자체의 가치라 그러나 뭐 그런 희소성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뭐 안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두바이 뭐 IBC 그룹이 이더리움 입장령에 1,000만 달러. 지금 개수가 한 2만 개, 2만 이더 정도를 스테이킹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좀 보고 사실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큽니다. 언제 뺄지도 모르고 자금 규모가 작은 편도 아니라서. 그래서 좀 큰 기업들이 한 앞으로 1, 2년을 좀 내다보고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내 돈은 좀 넣기 좀 힘들고 사실은 여유 자금이 있는 기업들에서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분명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슬로우미스트에서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던 OUSD 플래시론 공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거 읽어봐도 잘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시세 조작해서 돈을 빼갔다 라고 이해하시면 플래시론은 해킹이라기보다는 탈취라는 용어를 좀 쓰긴 합니다. 물론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탈취도 해킹이다 라고 보긴 하지만 탈취 어떤 코드 결함은 아니지만 뭐라 그러지 취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빼갔다 이렇게 보는 게 플래시론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보고 100%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뭐 프로그램 함수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코인원에서도 스파크를 준다는 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게 빗썸에서 일단 준다고 했고 업비트에는 아직 얘기가 없고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리퀴드가 해킹 공격돼서 이용자의 데이터가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일단 데이터들은 좀 노출이 된 것 같네요. 일본에 있는 암호화폐랑 일본 있잖아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 법령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 거래소, 화이트리스트가 등재가 되어야 거래소도 되고 코인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있어갖고 일본에 있는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랑 화이트리스트 코인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당시보다는 조금 변동된 게 있긴 한데 일본 쪽에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 제도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를 좀 넘어가는 뭐 국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카테고리를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코인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일본 쪽 관련해서는 이제 자금결제법, 금융상품 거래법, 그러니까 일본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는지.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라고, 버추얼 에셋이라고 표현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크립토 에셋, 크립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법을 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금융청을 통해 가지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일본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정리된 부분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퀴드 거래소가 올라오는 바람에 일본 쪽을 조금 간단히 설명드렸고, 예. 비트코인 캐시 A가 바이낸스에서 바로 상장이 됐고, 거래가가 또 어제 25불까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뉴스 정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제가 이쪽 그 생각나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단상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넘은 날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외신에서 외신이라고 해야지 해외 뉴스 사이트에서 언급하는 게 비트코인 4가지 배경 중에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을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워낙 비트코인을 빠르게 많이 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랑, 최근에는 이제 페이팔에서 암호화폐 구매랑 판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점점 주류권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정말 단 1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꼽아서 제 생각을 좀 풀어냈습니다. 제가 좀 못 벌더라도, 아니면 저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이 암호화폐 자체가 사람들의 좀 좋은 인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좀 적었습니다. 사실은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요게 그거예요. 바이낸스에서 이노베이션 존에 상장했던 비트코인 캐시 A의 가격이 순간적으로 바뀌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 리플 보유자에게 스파크, 지금 빗썸이랑 아까 코인원 같은 경우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글인데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못 읽어봤고 잠깐 훑어봤는데 추후에 읽어보려고 지금 내비둔 상황입니다. 15개 베스트 퍼포밍 코인 먼스 업데이트, 11월달 현재까지 가장 좀 성과가 있었던, 성과라고 하긴 그렇지만 퍼포먼스가 잘 났던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정리해놨는데, 디스트릭트인가 이게? 그 코베 얘기가 나오면서 한 500%의 상승을 좀 많이 냈네요. 알파도 그렇고 시빅도 그렇고. 코인베이스에 관련해서 좀 큰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키씨가 반감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반감기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어든다, 할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채굴하는 코인들, 포코인에 대해서 자신의 물량을, 보상 물량을 반으로 줄인다는 그런 관점의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감기 역시도 제가 오늘 좀 많이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도 올해 5월 달에 지났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라는 그 용어 자체는 공통적으로 씁니다. 조금씩 그 보상률에 대해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반감기라는 용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다른 코인에서 반감기를 하구나 라고 얘기할 때, 포라는 작업증명 그 방식을 선택한 코인들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행위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0년 5월달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감기가 2024년까지 이어지는데, 블럭당 6.25개의 보상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1인치라는 디파이 애그리게이터라고 있는데, 요거는 디파이 하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하시라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비트코인은 내 취향 아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지원한다. 사실 이것도 은행들이야 맨날 자기가 필요하면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건 있었어요. JPM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글은 있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로 JPM 코인을 만들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얘네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투자용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사실은 JPM 코인을 그때 기사를 봤는데, 어제도 제가 체크를 했지만, JPM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은행 전송용 코인으로 사용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자체를 선호한다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뒤에서 사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겁니다. 그레이스케일. 요거를 암호화폐 미답 정보 교류망에 김태현님이 쓰신 글인데, 그레이스케일은 뭘 하기에 비트코인이 많죠라는 제목임. 참 재밌죠. 저도 맨날 언급하는 그레이스케일인데,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돈으로 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제목만 읽어볼게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풀 매수했나 보다. 아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레이스케일의 급성장은 의미가 있다. 동그라미. 저도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자기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남의 돈을 투자받아서 수익률을 내주고 그 중에 수수료를 먹는 업체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주로 사죠. 그래서 급상장은 의미가 있다는 쪽에 저는 좀 동그라미를 두고 그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 후 존버와 GBTC 매입은 수익률이 같다. 뭐 요건 조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다는 것과, 그리고 구입을 하게 되면 6개월간 매도가 일단 불가능하다는 게, 조금은 이 그레이스케일의 등장이 조금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저도 계속 언급을 할 거고. 오히려 비트코인 ETF 얘기 나왔을 때보다 그레이스케일이 조금 더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던 그레이스케일 글도 첨부하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밍미 OKX 창립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OKX가 아직도 출금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데, 뭐 OKX와 소통 채널을 회복했다는 소식만 들고 오지 말고 출금을 그냥 열어주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자꾸 털면 뭐합니까, 사실은. 거기 자금이 묶여서 지금 한 달 때 못 빼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데. 썬 채굴이 종료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뒤쪽에 하나의 글이 있어서 그거를 같이 좀 소개를 드릴게요. 어떻게, 일단은 그렇습니다. 썬을 수압 수수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데, 내가 유동성 풀을 제공함으로써 원래는 누가 썬 채굴 페어에서 바꿔가면 그 거래 수수료가 나한테 일부가 오는데, 그거와 썬 자체를 채굴을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내가 받게 되는 그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썬은 이제 안 준다는 거죠. 썬은 안 준다는 거고, 일단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수수료만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면 그게 1번입니다. 1번.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건 좀 더 길어서 뒤에 다른 분이 설명하신 글을 좀 첨부를 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조금 더 다른 기사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페이팔하고 그레이스케일이 좀 해외에서 주도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비트코인 랠리의 원인은 중국 내 공급이 제약됐다. 정부 단속이 조금 있었던 거는 아실 겁니다. 아마 OKX도 그래서 좀 막힌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못 파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다. 팔아야 전기세도 내고 뭐도 할 텐데, 그런 관점의 좀 기사긴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거죠. 로이터, BTC 거품은 2017년과도 좀 다르다라는 그런 거고, 이거 좀 특이했는데, 비트코인 수수료가 2.66BTC가 지급이 됐대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냐, 2천만 원이라 잡으면 2.5BTC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수수료를 냈다는 거잖아요. 이거 돌려주지 않아요, 사실. 거의 수수료 잘못했다고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데 2.66BTC는 아마 잘못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채굴자들이 많은데 어디로 이게 흘러갈지를 알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보낸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후속에 기사가 나오면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이 부분인데요, 글이 좀 있어서, BTC 가격 급등이 중국의 규제 때문이다. 중국에서 이거를 좀 꼽더라고요. 채굴풀의 74%가 보유 암호화폐 현금화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약 6,500개가 비트코인이 새로 채굴이 되는데 거의 10,000개 이상을 사잖아요. 걔네가 팔아도 아마 다 사갔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좀 있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긴 하니까 뭐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도 있다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레이스케일이 또 샀죠. 하루 만에 1773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사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겠네요.
요게 거의 10시 40분쯤 올라온 기사인데 일본 30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발행 디지털 통화 CBDC죠. CBDC가 2022년에 상용화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봐도 돼요. 예. 다른 나라 소식 그렇게 깊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만 봐도 이해가 가야 됩니다. 예.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발행 디지털 통화 CBDC가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아무튼 예,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파구정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까 써니 채굴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신 글이니까 그게 썬을 채굴하고 계시거나 썬에 좀 관련된 게 있으면 요 글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틀 동안 뉴스를 좀 정리했는데 짧게 정리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예. 중간중간 궁금하신 분들 용어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 블로그에도 없으면 제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서 제가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또 용어 정리 글로 써야겠죠. 예, 초보자분들이 제 글의 늘 목적은 그렇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뉴스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용어 정리를 하자. 이게 목적이라서 좀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유튜브 수익 채널로 될 수 있게 이제 3개월 만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수익 나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 이벤트라도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달 드릴게요.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